각 산업별에 특화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를 통해서 맞춤형 교육 같은 거,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들,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콘텐츠 분야죠. 회사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해야지 아이디어가 나온다. 우리가 세런디피티라고 하잖아요. 우연한 만남 속에서 오는 어떤 발현되는 모습들. 어쩌면 나중에는 뭐 회사에서 이제 신입사원 뽑는데 우리 회사는 대면 회의를 합니다. 그럼 직원들이 와 진짜야? 네. 이 시대에 대박이다. 나 저 회사 가야겠다.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식텔러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 2026년에는 AI를 어떤 일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실제 현장에서 AI를 잘 쓰는 분들 많이 보셨죠? 네, 그렇죠. 예, 그분들 어떤 공통점이 가장 눈에 띕니까? 뭐 일단은 일에 대한 프로세스를 한번 설계를 한 다음에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AI랑 일하거나 어디는 내가 해야 되는지를 구분해서 잘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보고서 쓰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시장 조사할 때 아니면 내용을 리서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AI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차적으로 좀 잘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어떠한 리서치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도구를 써야 될지를 딱 선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도구에 있는 내용을 갖고 1차적으로 내용을 딱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정리하거나 재구조화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정리랑 재구조화 역시도 AI를 써서 함께 하고 거기서 또 내가 추가적으로 계속 코멘트를 주면서 AI랑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요약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고서라는 게 뭐 몇십 페이지가 아니라 딱 원하는 수준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AI로 먼저 한번 요약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정제하는 형태를 만들게 되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고 발표를 해야 되니까 네. 또 발표할 때 원하는 톤이나 내용, 결국에는 이 보고서의 원래의 흐름과 보고서의 목적에 맞게 그 흐름을 AI랑 같이 잘 만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일을 할 때 AI를 잘 쓰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산업 직무에 따라서 네. AI 활용 방식도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우리가 AI 전문가 한 명이 딱 오면 우리 회사에 AI 전문가가 있으니까 좋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모든 전사 AI잖아요. 우리 회사의 모든 직무에 전부 다 AI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직무마다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예전에는 AI 전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팀이 있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모든 분야에 AI를 잘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예를 들면 기획자가 AI를 잘 쓴다? 원래 기획을 잘하는 거에 AI가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원래 기획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디어를 확장시키고 자료를 조사하고 그 안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할 때 이제 AI랑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그냥 생각을 다 쏟아내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의 AI한테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의 AI를 5사람, 10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롬프트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챗GPT한테 야 지금부터 내가 회의를 할 건데 예. 우리 회사의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자. 그런데 너는 지금부터 1명이 아니고 5명이야 라고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사람은 30대 여성인데 일찍 결혼한 사람이야. 두 번째는 서울에 사는 김 부장이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거나 아니면 거꾸로 너가 5명을 알아서 랜덤으로 그냥 페르소나를 세팅해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이 AI가 알아서 5명의 상황을 쭉쭉쭉쭉쭉 대화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지막에 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한테도 의견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해 라고 하면 또 얘가 의견을 물어보는 타이밍으로 저한테 대화를 던지거든요. 그럼 계속 롤플레잉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하던 행위를 온라인으로 챗GPT로 5명이랑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죠. 오, 재밌네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들로 좀 써보실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가 나오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획자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또 독특한 네. 또 AI의 또 장점이다. 네, 맞습니다. 네,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케터를 생각을 해볼게요. 마케팅이라는 행위 자체가 되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어떤 감성적인 부분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숫자적인 요소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정말로 카피라이트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AI한테 이른바 우리가 삐안이라고 그러잖아요. AI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을 여러 개를 뽑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한 줄의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위해서 엄청 고민을 해서 하나를 뽑았다가 만약에 이게 탈락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아이디어를 뽑으려고 또 엄청 고생을 안 나와요, 하잖아요. 안 나와. 그죠? 근데 AI한테는 야 이거 해봐. 10개 뽑아봐. 마음에 안 들면 20개 뽑아봐. 이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수많은 안을 뽑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진 통찰을 갖고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장점이고 또 이제 이 AI를 갖고 마케터들이 데이터 분석을 요즘에 많이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뭔가 전문적인 통계적인 능력과 아니면은 그 안에서의 데이터 분석적인 어떤 숫자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잘하겠지만 마케터분들 중에 또 그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챗GPT나 아니면은 그 제미나이나 클로드 같은 데이터 분석 기능을 활용하면 내가 이제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갖고 3분기 통계 특징을 좀 뽑아야 되는데 너가 뽑아줘라고 하면은 얘가 뽑아준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또 마케터 입장에서는 좀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분야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가장 AI를 많이 쓰는 분야 중에 하나죠. 예전에는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시는 분들을 정말로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작성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사 현장으로 치면 정말로 현장에서 한 땀 한 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AI한테 기본적으로 이런 코드를 짜줘라고 하면은 초벌 코드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벽돌을 이제 하나하나 올릴 때 기본적인 벽돌을 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제 짜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를 갖고 오히려 코드를 바라볼 수 있는 건축으로 치면 건축가 같은 관점이나 현장 감독 같은 눈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이 개발 영역에서 이 AI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죠. 아마 2026년에 이 AI 개발 분야에서 가장 집중받을 게 바로 QC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퀄리티 컨트롤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사람이 직접 다 검증을 했거든요. 그러한 코드를 리뷰해 주는 걸 오히려 AI를 시켰더니 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AI로 코드 리뷰하는 걸 선호하는 회사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AI가 이제 코드를 좀 검토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확장시키는 가이드를 줄 때도 요즘에는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AI랑 같이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되게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의 영업이나 회의를 할 때 팀장님들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 중에 이제 요즘에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시는 것 같은데 회의할 때 원래 예전에 이 막내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회의록 작성하는 거죠. 힘들었죠. 하나 하려면 막 반나절 넘게 걸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녹음기 켜놓죠. 그렇죠. 예, 그 녹음기가 정확하게 말하면 녹음 앱이 녹음을 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 형태 초안으로 요약해 주니까 그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의록을 작성한다든지 원하는 포맷에 맞게 문서를 넣어준다든지 하는 문서화 작업에서도 이 AI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산업별로도 AI 활용도가 많이 차이가 나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산업별로 볼 때도 각 산업별에 특화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예를 들면은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를 통해서 맞춤형 교육 같은 것 좀 많이 예전보다 좋아지다 보니까 AI랑 사람이 함께하는 이러한 교육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의료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들 아니면 실제 치료법에 로봇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치료법들도 좀 나오고 있죠. 최근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콘텐츠 분야죠. 예전에는 직접 사람이 한 땀 한 땀 그래픽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AI를 통해서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편집 영역까지도 AI가 좀 도와주는 이런 형태들로 진화하고 있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하실 AI 상담원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에 대한 업무 특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AI를 기반으로 한 심리 상담 이런 서비스들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AI가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모여야지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면은 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계속 안 내다가 회의를 계속 잡아요. 회의를 하루 종일 회의를 막 5개 잡으니까 네. 회의를 안 잡으면 일이 진척이 안 되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사람이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세런디피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연한 만남 속에서 오는 어떤 발현되는 모습들. 저는 이제 인간과 인간의 맥락에서 나오는 호흡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게 분명히 효율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AI가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AI가 높여주는 효율성 안에서 인간이 해야 될 건 비효율의 낭만을 누려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맥락 가운데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들이 AI가 패턴으로 줄 수 없는 또 하나의 창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을 만나는 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 횟수나 내용이 예전보다는 줄어들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회의를 하더라도 막 페르소나들이 와서 막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인간 대 인간이 마주보고 어쨌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예. 봐요. 왜냐면 AI는 어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반된 생각이나 전혀 말도 안 되는 어떤 탁 떠오름들은 여전히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디지털 시대가 되고 AI가 더 많은 시간의 효율성을 줄 때 거기서 번 시간들을 우리는 더 아날로그적인 거에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할 일종의 특화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중에는 뭐 회사에서 이제 신입사원 뽑는데 우리 회사는 최소 1시간 이상 대면 회의를 합니다. 그럼 직원들이 와 진짜야? 이 시대에 대박이다. 나 저 회사 가야겠다.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그죠? 것 같아요. 네. 그냥 아무도 안 하니까. 그렇죠. 마치 요즘에 이 디지털 시대가 많아질수록 아날로그의 낭만에 빠지는 이 1, 20대처럼 그런 변화들이 또 올 수도 있고. 우리 회사 1년에 한 번씩 1박 2일로 워크숍을 갑니다. 와, 씨 대단하다. 야, 김 부장님이 아직 하실 일이 좀 있으시겠네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변화가 네. 있을 것 같은데 AI 시대 일의 본질 자체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뤄내기 위한 행위잖아요. 어떠한 효율은 올라갈 거라면 효율은. 그럼 효율이 올라가면 모두가 효율 높은 것들을 보는, 일단 눈이 올라가겠죠. 눈이 올라간 다음에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AI가 주지 못할 인간의 호흡을 얼마큼 넣을 수 있는가가 결국에는 업무에서 중요해질 것 같아요. 최종 소비자가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AI가 만든 영상이나 AI가 만든 것들을 되게 즐거워하고 재밌어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여전히 AI가 만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지. 만약에 모든 영상이 다 AI가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큰 감동을 느낄 것인가? 라고 하는 변화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결국 사람에 끌리게 된다는 게 최근에 예를 들면 러닝이 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유행을 하는 것들이 결국 다 비즈니스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디지털이 효율화될수록 사업을 자세히 보시면 흥미롭게도 이 아날로그나 아니면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또 매출이 늘어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맥락들을 비즈니스에서 찝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디지털이 90점 이상, AI가 90점 이상을 만드는데 그 안에서 이른바 휴먼 터치라고 그러죠. 인간이 줄 수 있는 터치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에서의 또 하나의 창발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비즈니스도 좀 양극화되고 그 안에서의 변화의 맥락들이 있으니까 그 흐름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의 변화에서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일 자체가 그런 목적이나 뭐 기준이나 뭐 다 바뀔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를 일이라고 보고 어디까지를 일이 아니라고 보고 고민이 되게 많이 될 것 같고 사실 돈을 버는 게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돈을 벌지 않는 일도 생길 것 같고 돈을 버는 취미도 생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런 세대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직무의 경계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튜브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거죠. 처음에 유튜버 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유튜브로 돈 벌어야지 하고 시작하신 분들보다는 그쵸. 결국에는 나를 알리고 싶고 홍보하고 싶은데 갑자기 이게 왜 돈이 되지? 돈이 벌리네? 신기하네?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면서 갑자기 한 사람이 방송국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생각해보면 10년, 15년의 변화거든요. AI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AI라는 게 우리에게 오면 저는 항상 이 기술이 올 때는 시대의 변화랑 세대의 변화가 같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시대가 AI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AI를 기반으로 한 세대들이 등장해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층들이 바뀌거든요. 그럼 그 바뀐 소비자층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생길 거고 AI도 지금은 한 사람이 정말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생태계 처음 생긴 것처럼 슈퍼게인 혹은 솔로프리너가 돼서 한 명이 창업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몇 년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내가 경계 없이 하나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충분히 가능한 비즈니스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AI를 익숙하게 쓰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인
AI 네이티브 조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I를 일상으로 쓰는 조직의 구조의 형태로 변화하는, 마치 미디어 산업이 유튜브 이후에 다양해진 것처럼 기업의 형태도 다변해 될 거고 우리가 일하게 되는 형태 역시도 컨텐츠 비즈니스처럼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AI가 주는 함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조금 본질적인 질문인데 AI 시대 인간의 고유의 역할은 뭐가 될까?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AI 시대라도 인간이 갖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인본이라고 할까요? 이제 본질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AI가 주는 컨텐츠를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말로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어색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인간 고유의 어떤 고찰부터 좀 시작이 될 것 같다는 형태들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내 스스로 나의 판단의 프레임을 갖게 되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알고리즘과 내용들이 우리에게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AI가 나에게 계속 뭔가를 선택하라고 계속 요구할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는 상황이면 오히려 AI가 나를 어느 순간 어디로 데려갈지도 몰라요. AI는 단순히 그냥 컨텐츠뿐만 아니라 구매를 하는 행동, 의사결정을 하는 행동, 여러 가지에서 계속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걸 계속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내면의 프레임과 내 내면의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온전치 않으면 오히려 AI한테 우리가 계속 끌려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는 AI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탐구하고 우리의 생활과 행동을 자꾸 바꾸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과연 그것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은 인간으로서의 갖게 되는 고유의 판단력과 생각을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인간 고유의 프레임,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틀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게 갈수록 중요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네. 잘 먹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쨌든 일을 잘하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불안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일의 본질, 이걸 한번 이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의 기술의 변화를 보면 일의 방향성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바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AI 에이전트가 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단계별로 AI가 일을 주면은 단계별로 일을 해내기 시작하는 이러한 변화가 오게 되고요. 그 안에서 이런 뭐 멀티모달이라고 하죠. 단순히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까지 다 처리하는 이러한 능력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에이전트와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일할 때 AI가 단순히 그냥 도구가 아니라 일종의 파트너로서 올라올 수 있는 이러한 구조들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되고 조직의 형태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술들을 치고 나가는 회사들이 이른바 프론티어 기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화장품을 만들 때도 AI를 통해서 기획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움직임을 해서 실제로 프로덕트까지 만들 수 있는 에이전트, 그리고 그 에이전트 안에서 영상이나 디자인을 하는 멀티모달,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팀원과 같은 형태로서의 프론티어 기업들이 등장한다라는 게 이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인간에게 일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시대에 인간에게 필요한 건 줏대라고 생각합니다. 줏대. 줏대? 네. 줏대가 그래요? 있어야 돼요. 줏대가. 이 줏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것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갖는 어떤 생각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고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하면 꼰대력이 이제 어떻게 보면 AI 시대 중요하다. 지금 꼰대력이 좀 있을 만한 시기거든요 저희가. 저희가 그래서 그런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왜 줏대가 중요하냐면 AI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던져주면 지가 해요. 그런데 하다 보는 걸 계속 보다 보잖아요. 내가 이 일을 왜 줬는지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AI가 내가 준 것보다 훨씬 잘하거나 AI가 훨씬 더 멋진 결과물을 내는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원래 내가 생각했던 건 A라는 그림인데 AI가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처음엔 A-A-를 주다가 갑자기 B랑 C로 가버려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B랑 C를 보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끌려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원래 이 일에서의 기획 의도나 내용이 내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 번은 괜찮은데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는 내 업무의 업무력을
역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다. 내 생각이 아예 사라지는군요. 맞습니다. 아, 결국 우리가 AI 시대에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흐름과 틀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봤었던 논문 중에 상당히 흥미로웠던 논문이 그럼 AI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썼을 때 잘 쓰는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찰을 했던 논문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의사분들이 의료행위에서 AI를 쓰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신선한 접근을 준 적이 있는데요. 결국 일을 할 때 AI를 쓴다는 건 AI의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얼마큼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레지던트다 아니면 그걸 이제 기업에 비유하면 내가 이제 신입사원이다라고 할 땐 오히려 AI가 많은 걸 줄 수 있지만 AI는 정답지가 아니라 참고서다 정도로만 인지하고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AI가 주는 게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AI 끌려가기 시작하면 내가 그 다음 사고를 할 수 있는 확장에 대한 인간의 어떤 진화가 덜 된다는 거죠. 일을 할 때.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능력이 생겨서 예를 들면 팀장급이 됐다라고 하면 AI는 토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줬을 때 AI가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이 맞다가 아니라 진짜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같이 토론하면서 그 다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AI를 쓰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익숙함이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최소 뭐 10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일에 대한 이제 자신감이 있다. 라고 할 때서야 그제서야 AI는 진정한 동료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웬만한 업무는 다 알고 있으니 AI가 새롭게 던져주는 관점을 보고 그 관점에 따라서 같이 뭔가 새로운 거를 던지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동료가 될 수 있구나. AI가 정말 똑똑해졌다고 이제 우리 일을 대신하는 존재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AI가 똑똑해진 만큼 우리의 역량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사수이자 조언자이자 나중에는 결국 우리랑 비슷한 동료가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어떤 일과 직무와 회사 생활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일의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자신만의 AI 루틴을 만들어 봐도 이 AI 시대에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구로만 사용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일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절대 자신을 잃지 마라. 긴 시간 저희를 AI 토피아로 안내해 주신 지식텔러 김덕진 소장님. 네. 끝으로 AI 토피아의 공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덕진 지식텔러에게 AI란 어떤 존재일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AI란 생각 증폭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에게 이 격차를 너무나도 크게 일단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제가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는 AI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아이디어를 주면 이거를 증폭시켜주는 녀석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은 그 증폭이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엄청 큰 격차가 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두가 다 쓰게 됐을 땐 결국에는 일을 원래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게 된다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원래 한 사람이 일을 10만큼 하고 한 사람이 5만큼 했을 때 실제 예전엔 격차가 5였는데 이게 곱하기 10으로 이제 증폭을 시켜버리면 50하고 100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질적인 일이 중요한 거고 그 본질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증폭기 때문에 더 커질 것이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쁘게 쓰거나 잘못 쓸 때도 증폭된다는 것도 있어요. 일을 할 때 제일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잘못 썼을 때 그 영향력과 책임감들도 증폭된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쓰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반드시 인간이 검증하고 인간이 체크해서 보고서를 내든 결과를 내야 되는 이유가 결국 잘못된 것도 증폭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어쨌든 AI는 우리를 증폭시켜준다. 네. 일터에서 잘 활용하셔서 긍정적으로 증폭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AI 지식 토크쇼 AI 토피아.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AI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AI가 사람처럼 맥락을 읽고
정확히 그 순간을 찾아주는 뭐 하이라이트를 생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검색입니다. 검색을 담당하는 게 마랭고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순서로 뭔가 배치를 해달라든지 질의응답을 하는 두 번째 단계 페가수스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편집 시간을 한 70%에서 90% 정도 줄여줄 수 있다. 쇼폼을 빠르게 제작할 때 16시간 걸렸던 거를 9분으로. AI가 영상의 장면을 읽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맥락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네. 새로운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